22살의 브라이언은 전동공구 제작하는 공장에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만난 19살 제시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비록 그녀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그녀와 언젠가 직접 만나 사랑을 나눌 날만 기다리고 있던 브라이언은 질투에 눈먼 46세 직장 동료에 의해 공장 주차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인이 일어난 후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 제시의 소름 끼치는 정체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토마스 몽고메리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46세 남자였습니다. 그는 신디와 결혼해서 두 딸을 두었으며 뉴욕주 버팔로 외곽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전동공구 제작하는 공장에서 12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반려견을 산책시켜주고 딸들이 다니는 수영클럽에 같이 다녀주는 그럭저럭 괜찮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2005년 5월 토마스 몽고메리는 당시 인기 있는 게임이었던 포고닷컴을 알게 되면서 비슷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무료함을 벗어나 환상의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는 게임도 하고 사람들과 방을 만들어 채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사용자 닉네임을 마린 스나이퍼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살 탐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자기인 척 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온 중년의 토마스가 창조해낸 타미는 18살에 어찌어찌하다 백만장자가 되었고 지금은 이라크에서 저격수로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성기 사이즈는 25cm가 되는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젊었을 때 실제로 6년 동안 군복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격수라는 닉네임처럼 실제로 저격수로서 훈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토마스는 게임 사이트에서 나름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젊은 남자처럼 프로필을 만들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있는 동안은 자신이 진짜 젊고 혈기왕성한 타미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게임도 하고 방을 만들어 대화를 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토마스는 매일 저녁 어김없이 게임에 접속했으며 그곳에서 거의 매일 같이 게임하고 대화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체를 알고 있는 직장 동료 브라이언과도 그곳에서 가끔 만나 포커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게임을 하고 있던 토마스는 톨핫 블론드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자한테 대화 신청을 받았고 그는 그녀의 신청을 수락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은 제시이고 18살이라고 소개합니다. 제시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고 있으며 소프트볼을 좋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부모님과의 문제 등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했으며 대학 진로 고민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시와 당연히 현실에서 만날 리가 없다고 생각한 토마스는 자신을 18세 탐이라고 소개하며 현재 이라크에 파병 나와 있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매우 엄격했고 12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한 후 나름 혹독한 사춘기를 보냈으며 한참을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17살에 해병대에 입대해 스나이퍼 훈련을 마친 후 이라크로 파견되었고 총에 맞아 어깨에 흉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이 모든 거짓말을 믿고 있었고 토미의 불행한 성장 과정을 동정했으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멋진 스나이퍼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타미를 응원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내와 두 딸과 살고 있던 토마스는 제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매번 로그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제시에게 그는 군복무 중이므로 인터넷에 항상 접속할 수 없는 점을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타미와 제시는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메신저로 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군복무하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을 보냈고 제시에게는 금발의 날씬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톨핫 블론드라는 닉네임처럼 금발머리에 날씬하고 이쁘고 키가 컸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녀에게 더 빠진 토마스는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제시 너를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제시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도 그녀의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시를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있던 토마스는 그녀의 거짓말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시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시는 그녀가 입었던 속옷을 사과의 선물로 그에게 보냈습니다. 선물을 받은 토마스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제시는 러브레터와 선물을 그가 탐이 본가라고 알려준 곳으로 보냈고 탐이 아버지가 이라크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선물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며 전화로 할 거 다 하면서 연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이라크에 있는 가짜 타미는 제시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타미가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오면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며 곧 아내와 이혼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서 그 여자와 살 것이라고 몇몇 친한 직장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 자신이 만화에서 나오는 왕자처럼 18살의 남자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46세의 평범한 남자로 하루에 8시간 공장에서 일했으며 집에 와서 딸들을 학원에 데리고 다니는 평범한 가장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짜릿하고 스릴 만점인 이런 이중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006년 2월 어느 날 토마스는 메시지 창을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딸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중 제시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내용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딸은 엄마 신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신디는 이미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고 그동안 제시와 남편이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와 사진 심지어 빨간 속옷까지 발견합니다. 신디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토마스에게 증거를 들이대고 따졌으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실수였으며 만난 적도 없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결국 그는 부부 침실에서 쫓겨나 지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을 둔 신디는 엄마의 마음으로 18살 제시에게 가족 사진을 첨부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중앙에 있는 남자는 1989년부터 내 남편인 토마스입니다. 이 사람은 18살 타미가 아니라 46살 아저씨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속인 겁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 믿지 마세요. 이런 거짓말에 능한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빨리 잊길 바랍니다. 신디에게 받은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었던 제시는 타미에게 이 내용이 사실이냐며 메시지로 물었습니다. 타미를 좋아하는 신디라는 여자가 둘 사이를 질투해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타미의 친구라고 전에 한번 소개받은 후 같이 게임을 했었던 브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브라이언은 진실을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남자가 타미가 맞으며 자기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시는 토마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따졌고 토마스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토마스의 거듭되는 사과에도 불구하고 분이 덜 풀린 제시는 브라이언과 자주 연락해서 토마스의 사기 행각에 대해 욕을 했으며 브라이언은 제시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시와 브라이언은 사진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토마스를 마주친 브라이언은 자신과 제시가 썸을 타고 있는데 괜찮냐고 토마스에게 미안한 듯 물었고 토마스는 자기는 이제 신경 안 쓴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 신경이 쓰였고 미친 듯이 질투가 났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며칠 후 제시는 토마스가 게임에 로그인하자 말을 걸었습니다. 제시는 브라이언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토마스에게 브라이언과 각별한 사이가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왜 브라이언이냐는 그의 질문에 브라이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기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 좋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제시는 오픈 채팅방에서 토마스가 46살 먹은 사기꾼이라고 말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으며 그를 채팅방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친한 직장 동료에게 토마스가 어린 여자에게 벌인 사기 행적에 대해 말했고 소문이 금세 퍼져서 토마스는 졸지에 찌질한 사기꾼으로 직장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토마스는 수치심과 질투심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시와 브라이언은 연인으로 지내며 사랑을 키웠고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기로 합니다. 제시가 브라이언을 웨스트 버지니아로 초대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흘러서 토마스 귀에 들어갔고 질투가 난 토마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브라이언에게 심하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브라이언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한번 자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서 실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바로 전날에 취소합니다. 그렇게 브라이언과 사이가 나빠진 제시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타미밖에 없었다며 토마스에게 다시 달콤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시는 토마스가 타미가 아니어도 괜찮다며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말해서 정리하고 있던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토마스는 나이가 들어 머리도 벗겨진 자신을 사랑한다는 제시가 진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마스는 그녀가 브라이언과 다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토마스는 제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질투를 넘어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그는 왜 자기에게 자꾸 상처를 주냐며 제시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배신하면 그녀가 살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서 제시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제시는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몰래 브라이언과 은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결국 토마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토마스는 너와 브라이언을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제시에게 보냈습니다. 메시지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시는 이 사실을 브라이언에게 알리며 토마스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안 그래도 며칠 전 회사 주차장에서 토마스가 자기를 거의 차로 칠 뻔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고의처럼 느껴졌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와 브라이언은 토마스가 사람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직장에서 거의 브라이언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으며 제시는 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시는 자기를 향한 토마스의 무서운 집착과 지칠지 모르는 그의 질투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수요일 제시는 토마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보내는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자 갖은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이 담긴 메시지와 심지어 브라이언과 어디까지 갔냐는 질문을 하는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이른 아침 제시는 집에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토마스가 노발대발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그날 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시는 브라이언이 로그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브라이언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토마스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브라이언 기다리고 있지? 걱정하지 마. 그는 더 이상 우리가 만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제시는 브라이언한테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06년 9월 17일 일요일 아침 회사 주차장에서 브라이언 차가 공장 관리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브라이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저녁 금요일 브라이언은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자기 차에 타서 시동도 걸기 전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토마스가 가장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아서 담당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근에 토마스가 브라이언과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토마스가 브라이언의 퇴근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토마스 집에 출동했지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다음 목표가 제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제시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제시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준 후 토마스가 그녀를 해치러 웨스트 버지니아에 가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제시를 위해 뉴욕 수사관은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 경찰서로 연락했고 즉시 제시 집에 가서 그녀의 신변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경찰은 신속히 제시 집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시 엄마인 45세 메리 슐러입니다. 경찰이 제시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그녀는 딸은 다른 도시에 있으며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뉴욕 경찰이 제시와 통화를 했고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말했던 걸로 전해 듣고 온 웨스트 버지니아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횡설수설하는 메리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제시가 어디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강하게 말했고 잠시 후 메리는 울면서 자기가 경찰이 찾고 있는 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추악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얽히고 설킨 그물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집니다.
메리는 딸 제시가 만들어 놓은 게임 사이트 아이디를 사용해 토마스와 브라이언과 채팅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메리가 남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이라고 보냈던 사진들은 그녀가 직접 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제시는 엄마가 자신의 사진을 모르는 남자들에게 뿌리고 다니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브라이언 차에서 토마스의 DNA와 그의 반려견의 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제시랑 그런 사이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브라이언과 정기적으로 만나 포커 게임을 하던 사이였으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된 그의 지문과 흔적을 증거로 채택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토마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으며 그가 브라이언과 제시를 협박했었던 메시지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토마스는 브라이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신디와 두 딸은 토마스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절연당한 토마스는 제시와의 관계를 이라크에서 타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끝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중간에 개입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바람에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며 아내 신디를 원망했습니다. 메리는 살인사건을 조사받으러 뉴욕에 있는 경찰서로 자주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남편에게는 자기가 인터넷에 알고 지냈던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증인으로 조사받으러 간다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슈가 돼서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딸 신디는 엄마가 자기 신분을 도용해서 여러 남자들에게 자신의 사진들을 보내며 사기를 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비극적이고 악의적인 삼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메리에 대해 뭔가 혐의를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가 저지른 사기에 대해 기소할 만한 어떤 불법적인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어찌하다 보니 게임 사이트에서 실수로 딸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었고 브라이언과 토마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가 재미로 만들어낸 삼각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토마스를 계속 벼랑 끝까지 몰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다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메리는 남자들과는 온라인으로만 만났을 뿐이며 현실로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 사건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으로 엄마와 연락을 끊은 딸 제시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출두하고 증인석에서는 가족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었던 토마스는 1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